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전체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S&P 500 지수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수치도 아닙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조차 아닙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하나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숫자가 지금 심상치 않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값은 역사상 최고점 바로 턱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과 1% 아래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고점 대비 무려 30%나 폭락한 상태입니다. 같은 기간 S&P 500과 나스닥은 여전히 고점 근처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이상합니다. 왜 비트코인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것입니까?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암호화폐 규제 우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 투기 과열 후 조정. 그럴듯해 보이지만 핵심을 완전히 빗나간 분석입니다. 진짜 원인은 암호화폐 시장 내부에 있지 않습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 바로 단기 자금 시장에서 지금 조용히 위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월가에서조차 공개적으로 말하기 꺼리는 현상입니다. 달러 품귀 현상. 이것이 비트코인을 무너뜨린 진짜 범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달러 품귀 현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주식, 채권, 모든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전문 트레이더들이 매일 확인하는 유동성 지표를 직접 읽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기의 신호를 남들보다 먼저 포착하는 능력, 오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숫자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값은 올해 10월 트로이 온스당 2,381달러로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가격은 2,342달러입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이 0.89%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최고점에서 놀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보겠습니다. 역사상 최고가는 12만 6천 달러대였습니다. 현재는 얼마입니까? 8만 7천에서 8만 8천 달러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고점 대비 30%가 증발한 것입니다. 같은 기간 나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 2.7% 하락에 그쳤고 S&P 500은 0.6% 하락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 혼자서 처참하게 무너진 형국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지난 5년간 이 자산들은 함께 움직였습니다. 2020년 팬데믹 직전부터 지금까지의 상승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무려 1123% 올랐습니다. 12배입니다. 금값은 185% 상승해서 3배가 됐습니다. 나스닥은 153%, S&P 500은 110% 올랐습니다. 상승률의 차이는 있었지만 방향만큼은 같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올랐습니다. 이른바 에브리싱 랠리 현상이었습니다. 왜 모든 자산이 동시에 올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달러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냈습니다. 2020년 팬데믹 때는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연준의 자산 규모가 2007년 8,800억 달러에서 2025년 7조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18년 만에 7배가 된 것입니다. 달러의 가치가 계속해서 희석되니까 현명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했겠습니까? 달러를 들고 있으면 자산이 녹아내린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주식을 사고, 금을 사고,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뭐든 좋으니 달러가 아닌 것으로 갈아탄 것입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이 공식이 깨졌습니다. 금값은 고점 근처에서 버티고 주식시장도 견조한데 비트코인만 홀로 30% 폭락했습니다. 같은 달러 타락의 논리라면 비트코인도 버텨야 정상입니다. 무언가가 달라진 것입니다. 시장에서 회자되는 설명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째, 암호화폐 규제 강화 우려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친암호화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도 승인됐고 제도권 편입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규제 때문이라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둘째, 투기 과열 후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금값은 조정받지 않습니까? 금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조정 없이 고점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비트코인만 조정받는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진짜 답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금이 다른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두 자산은 투자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금은 통상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합니다. 현물을 사서 보유하거나 금 ETF를 매수해서 들고 갑니다. 레버리지를 동원하거나 단기 매매를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합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마진 거래를 하고 빈번하게 사고팝니다. 이렇게 투자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단기 자금입니다. 빌려서 투자하거나 단기로 자금을 굴리거나
어떤 형태로든 당기 금융시장에서 돈을 조달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당기 금융시장에서 심각한 자금 경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달러가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비트코인을 직격한 것입니다. 금은 장기 자금으로 투자하니까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금은 버티고 비트코인은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명확합니다. 도대체 왜 미국 당기 금융시장에서 달러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당기 금융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당기 금융시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막연하게 느낍니다.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처럼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야말로 전체 금융 시스템을 움직이는 심장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몸 전체가 죽듯이 단기 금융시장이 경색되면 모든 자산 시장이 무너집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정확히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도시를 상상해 보십시오. 저수지에는 물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관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집집마다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안 나옵니다. 저수지의 물 총량은 충분한데 정작 필요한 곳에 물이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기 금융시장이 바로 이 수도관 역할을 합니다. 경제 전체에 달러라는 물을 공급하는 배관 시스템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은행들은 매일 밤 서로에게 돈을 빌려주고 빌립니다. 하루짜리, 일주일짜리, 한 달짜리 초당이 대출이 쉴 새 없이 오갑니다. 기업들은 회사채 대신 기업어음을 발행해서 운영자금을 조달합니다. 머니마켓 펀드는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이 시장에 굴립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는 단기 국채, 즉 만기가 1년 이하인 재정증권을 발행해서 정부 운영 자금을 마련합니다. 이 모든 거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짧은 기간 안에 돈이 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려줬으면 내일 또는 다음 주에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이 금융시장의 생명은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즉시 동원할 수 있는 돈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저수지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수도관이 막혔으면 유동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장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의사가 환자의 심박수를 체크하듯이 단기 금융시장에도 심박수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S58 금리입니다.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의 약자로 하루짜리 담보부 대출 금리를 뜻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들이 서로에게 하루 동안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연준은 이 S58 금리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도록 관리합니다.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두고 그 사이에서 금리가 움직이면 정상, 만약 상한선을 뚫고 튀어오르면 이상 신호입니다. 단기 자금 시장에서 달러가 부족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귀해지니까 금리가 치솟는 것입니다. 최근 이 S58 금리에서 이상 현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갑자기 툭 튀어오릅니다. 다시 내려갔다가 또 튀어오릅니다. 마치 심장부정맥 환자처럼 발작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단기 금융시장에서 달러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문제는 이 현상이 왜 갑자기 나타났느냐는 것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고 시중에 돈이 부족하지 않아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왜 달러가 마르고 있을까요? 답은 연준이 아니라 재무부에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부 장관입니다. 월가 출신의 헤지펀드 매니저였던 그가 취임 후 내린 결정 하나가 지금 미국 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는 오래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국채 발행 준칙이라고 불립니다. 전체 국채 발행량 가운데 장기물을 80%, 단기물을 20%로 유지한다는 규칙입니다. 왜 이런 비율을 지켜왔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장기 국채는 만기가 10년, 20년, 30년입니다. 한번 발행하면 오랫동안 상환 부담이 없습니다. 단기 국채는 만기가 몇 주에서 1년 이내입니다. 금방 만기가 돌아오니까 계속해서 다시 발행해야 합니다. 차환 부담이 큽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단기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빨아들입니다. 국채라는 것은 결국 정부가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정부가 단기로 돈을 빌리면 그 돈은 원래 민간에서 돌아야 할 돈입니다. 은행 간 대출, 기업어음, 머니마켓 펀드 이런 곳에서 돌아야 할 자금이 정부 금고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 80대 20 원칙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2025년 신규 국채 발행량 가운데 단기물 비중을 무려 55%로 끌어올렸습니다. 장기물은 45%로 줄였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비용 절감입니다.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낮은 상황에서
단기로 빌리면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 정부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있습니다. 규모를 보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약 2조 달러입니다. 이 가운데 55%를 단기물로 발행했으니까 1조 달러가 넘는 돈이 단기 금융시장에서 빨려나간 것입니다. 진공청소기가 따로 없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누적 발행량 기준으로 단기 국채 비중은 20%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32%까지 치솟았습니다. 시장에 단기 국채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국채를 사들이느라 민간의 달러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폭락의 원인이 명확해집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 상당수는 레버리지를 활용합니다. 당위로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합니다. 그런데 단기 금융시장에서 달러가 말라가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갑니다. 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레버리지 투자가 힘들어지면 매수세가 약해지고 가격은 하락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도 있습니다. 큰손들은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 전략도 부담이 커졌습니다. 금값은 왜 안 떨어졌을까요? 금 투자자들은 대부분 장기 관점으로 투자합니다. 단기 자금을 빌려서 금을 사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베센트 장관이 장기 국채 발행을 줄였기 때문에 장기 금리 상승 압력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장기 금리가 안정되니까 금값도 안정된 것입니다. 단기 금리 급등, 장기 금리 안정. 이 비대칭 현상이 비트코인 폭락과 금값 강세라는 기현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베센트 장관이 내년에도 같은 전략을 고수한다면 단기 금융시장의 달러 품귀 현상은 계속됩니다. 비트코인 가격 압박도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만약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이 장기 시장으로 번진다면 그때는 금값도 위험해집니다. 모든 자산이 위험해집니다. 연준도 이 상황을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긴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회의 직후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매월 400억 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를 매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8조 원어치입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150억 달러였습니다. 파월은 예상의 거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발표가 왜 충격적이었는지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연준은 불과 한 달 전인 11월까지 양적 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적 긴축이란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정책입니다. 연준이 보유한 국채가 만기되면 재투자하지 않고 그냥 소멸시킵니다. 그렇게 돈을 회수해 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12월 12일부터 갑자기 단기 국채를 대량 매입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양적 긴축에서 사실상 양적 완화 비슷한 행보로 급선을 회한 것입니다. 파월은 기자회견에서 이건 양적 완화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단기 국채 매입은 유동성 조절을 위한 기술적 조치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명목이 뭐든 결국 돈을 푸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연준이 이렇게 급하게 움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단기 금융시장의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연준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S58 금리의 발작적 움직임, 머니마켓 펀드의 긴장, 은행 간 대출 시장의 경색, 이런 신호들이 연준을 압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월 400억 달러면 충분할까요? 여기서 냉정한 산수가 필요합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2025년 한 해 동안 발행한 단기 국채는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월 400억 달러를 매입하면 연간 4,800억 달러입니다. 신규 발행량의 절반도 안 됩니다. 게다가 이미 시장에 쌓여 있는 단기 국채 물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준이 더 많이 사주면 안 될까요? 제약이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연준이 국채를 매입하면 그만큼 시중에 돈이 풀립니다.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로 돈을 풀면 물가가 다시 치솟을 수 있습니다. 파월 입장에서는 단기 금융시장 안정과 인플레이션 억제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월 400억 달러가 단기 금융시장의 자금난을 해소하기에 충분한가?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연준도 모릅니다. 파월 본인도 모릅니다. 처음에 150억 달러를 흘리다가 급하게 400억 달러로 올린 것을 보면 연준도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네 가지 지표는 전문 트레이더들이 매일 확인하는 것들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를 이해하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들을 함께 보면 미국 단기 금융시장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비트코인은 단기 유동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입니다. 연준이 400억 달러를 풀기 시작했는데도 비트코인이 9만 달러 또는 10만 달러 선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유동성 공급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힘차게 반등한다면 파월의 처방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을 유동성 온도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표는 서와이펄 금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초당이 담보부 대출 금리입니다. 뉴욕 연준 홈페이지에서 매일 공시합니다. 검색창에 SOFR 레이트 뉴요크 페드라고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연준이 정한 기준 금리 범위가 있는데 SOFR가 이 범위의 상단을 자주 건드리거나 돌파한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단기 자금 시장에서 달러가 부족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범위 중간쯤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세 번째 지표는 영래포 장호입니다. 영래포 시설은 연준이 운영하는 일종의 완충 장치입니다. 시중에 돈이 넘칠 때 금융기관들이 남는 돈을 연준에 맡기는 곳입니다. 이 장호가 높으면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장호가 최근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완충 장치에 물이 바닥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래포 장호가 제로에 가까워지면 시스템의 여유분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는 작은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수치도 뉴욕 연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표는 장기 국채 금리입니다.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당위 금융시장에서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장기 금리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값이 버틴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장기 금리까지 급등하기 시작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장기 자금 시장으로 위기가 번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때는 금값도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도 압박받습니다. 모든 자산이 동시에 흔들리는 시나리오가 열리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반등하고 SOFR 금리가 안정되고 영래포 장호가 유지되고 장기 금리가 급등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지표 중 두세 개에서 동시에 경고 신호가 나타난다면 방어적인 포지션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지표들을 조합해서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뉴스 헤드라인보다 먼저 시장의 첫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겠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의 엇갈린 운명은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미국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동성 위기의 증상입니다. 에브리싱 랠리 시대는 끝났습니다. 모든 자산이 함께 오르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같은 위험 자산이라도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시대입니다. 금과 비트코인의 차별화가 이미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앞으로 같은 AI 주식이라도 같은 성장주라도 선별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투자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명확합니다. 시장의 천을 직접 재는 것입니다. 뉴스 헤드라인에 휘둘리지 말고 오늘 알려드린 네 가지 지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비트코인, SOFR 금리, 영래포 장호, 장기 국채 금리.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의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6개월이 중요합니다. 파월의 400억 달러가 충분한지 아닌지 그 기간 안에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답은 연준의 발표가 아니라 시장이 먼저 보여줄 것입니다. 준비된 투자자만이 그 신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